삭발이 아깝지 않은 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아, 삭발이 아깝지 않습니다. 삭발 효과. 삭발 효과는 아니고. 야, 경거망동하지 마. 예.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갑니다. 네. 삭발 효과는 아니고. 그래도 미는 게 자부심이 느껴져 나와요. 삭발이 아깝지 않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네. 윤석열이 총으로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게 12월 3일이야. 근데 오늘이 4월 1일이야. 2025년 4월 1일.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는 세금으로 그것도 대통령 관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먹으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맘졸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헌재가 내가 정말 헌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맘 알지? 잘 알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헌재가 드디어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장면이 공개가 될 겁니다. 네, 탄핵 소추된 지 무려 111일 만에 결정이 됐어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얼마나 고뇌가 깊었을까요? 내가 워낙 좋아하는 거 알지 너. 내 마음은 솔직히 알지. 알지. 내가 알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헌재. 드디어 파면 선고기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드디어 한번 웃어본다. 진짜. 하지만 마지막까지 경고망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 그 점만은 전 금요일까지 계속 얘기하고 예측과 예상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매불쇼 민머리 3인방과 함께 파면을 위해서 가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히히히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상업 개발해봤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파면 전까지는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되게 수줍어하시네. 나는 저렇게 수줍어하는 것도 너무 되기 싫어. 저것도 부담스러워요. 왜 그래? 것도.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현재 4월 4일 선고일 지정, 이것은 깨어있는 민주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실 뭐 의원님이랑 내가 무슨 친분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의원님 어제 법사위에서 모습 보면서 너무 부끄럽게도 막 저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 장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보고 우리가 뉴스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장관급입니다. 그래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야. 헌법재판소 관련해 가지고 행정 업무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장관급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의원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왜 빨리 선고기일 안 잡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 가운데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다그치는 장면을 보면서 저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 10번 넘게 돌려본 것 같아요. 그 장면 잠깐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처장님,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판관들 평소에 자주 봅니까? 제가 무슨 평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봅니까? 네, 자주 뵙고 있습니다. 그분들 저 주말에 나와 있는 국민들 나와서 집회하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주중에 생업을 포기하고 저렇게 나와 있는 국민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즐기고 있습니까? 늦어 우리가 결정 늦게 하니까 저렇게 개고생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뭉클하네. 또 봤는데도 뭉클해. 뭐 어제 법사위에서의 저런 압박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늘
드디어 윤석열 파면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이 됐고요. 이게 내란 사태 12월 3일 이후에 122일 만이고 탄핵 소추된 이후로는 111일 만입니다. 그래서 파면이 확정이 되면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대선 날짜는 6월 3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고하지 말고 맞는 말인데. 일단은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4월 18일 전에 이 선고가 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너무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맘 졸였고 그리고 탄핵을 원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까? 왜냐 다 이제 너무 급하니까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 국면은 다행히 맞습니다. 넘어서서 한결 마음이 좀 편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하고 봤고 헌법재판소가 또 재판을 굉장히 서둘러서 할 때는 그런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무도 지금 선고기를 못 맞춘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늦어지고 다음 주는 좀 되지 않을까?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점점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쌓여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집회에 나와서 고생하고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이렇게 머리도 깎으시고 국민들이 또 집회에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점들이 종합돼서 이렇게 선고기일도 잡히고 결론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말하신 대로 생업을 정말 접어두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셨는데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가고 맞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천주교회 사제분들이 맞아요. 입장문도 내고 어제 미사도 올렸습니다. 그렇죠. 또 저시고 나오셔서 나라의 방향을 잡아주신 것 저는 그 점이 너무나 고마웠다. 너무 감사했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요? 저는 어제 그 김정원 사무처장이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헌재 사무처장. 워낙 많이 혼났죠. 법사위에서. 근데 이제 본인도 사실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황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사실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딱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주저주저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모습이 다 보였고 저는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위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사위가 어제 참 잘하셨다 이 생각 듭니다. 네 맞아요. 그 김정원 사무처장 사실 부를 때 아니 그 사람 부르면 뭐하냐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또 하나만 한 소리 하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날짜 관련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전달하면서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이 절박한지를 사실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서 우리가 아까 우리 또 앵커께서 뭐 너무 사랑하는 헌재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참 좀 가증스럽다. 그렇지만 나도 또 할 수 없이 여기 동조해야 되는구나. 뭐 할 수 없네. 나도 좀 가증스럽긴 한데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날짜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나중에 지금 4월 18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수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사위 그것은 아마 생중계로 잘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제 박봉기 의원께서인가요? 질의했을 때 물어보셨어요.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사실은 사무처장한테 얘기하지만 헌법재판관한테 얘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추궁을 했었던 것이고요. 다들 그런 심정들이 잘 전달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국회에 나올 때 뭐 증인이나 뭐 이렇게 뭐 참고인이나 나오면은 그분들의 답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던 사람인데 어제는 그분의 답이 하나도 안 궁금했어. 이 국민의 뜻만 좀 제대로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면서도.
네, 뭐 그 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세한 법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요거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다 뭐 법조인 분들인데 이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의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나요? 예,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이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인용할 가능성이 거의 몇 퍼센트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이 만기예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5대 3이어서 정확히 나는 무조건 기각이야 한 사람이 3. 인용해야 한 사람이 5라면 네. 그걸 결정을 하고 못 나가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가 없죠. 결정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인용 의견을 써요. 재판관 이렇게 윤석열 나쁜 사람이고 해서 당연히 파면시키는 맞다 쓰고 갔습니다. 그럼 다시 윤석열 근데 복귀하잖아요. 네. 그러면 법관들 저 사례 명단에 있었잖아요. 무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기각 결정을 못 내린다. 네.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인용편에 서 있는 재판관들도 기각 결정 그 결정문을 결정 자체를 하는데 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고일이 빨리 잡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어떤 단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했고 물론 끝까지 4월 4일 선고 날 때까지 저희가 더 강력하게 맞습니다. 우리 네. 뜻도 보여주고 해야 되지만 네. 일단은 선고일을 잡은 것이 그런 어떤 단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대 3, 그러니까 인용 5, 기각 3이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하다. 왜냐? 5대 3은 결국은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을 해서 들어왔다면 6대 3이니까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일이다. 위헌적인 판에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5대 3호에서는 선고기일을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한 명을 임명 안 함으로써 9명이 안 됐고 그래서 8명이서 결정을 해봤더니 5대 3이다. 그러면 인용하는데 한 명만 지금 부족한데 마은혁이라는 한 사람을 임명했었으면 6대 3이 6대 3이지. 너무 분명하다. 분명하잖아. 그러면은 마은혁이라는 사람 한 명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마은혁을 임명 안 한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사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원래 헌재 재판관들은 그럼 9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된다라고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잖아 이랬잖아요. 5대 3이니까 선고 안 하는 거잖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선고한다 그래. 그러면 원래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6대인가 보다. 이제는 인용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근데 왜 지금도 또 역시 여전히 5대 3인가?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주장과 가설을 가증스럽다는 거죠. 아니 그런 주장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들어봐. 그런 주장과 가설을 하나씩 지워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네. 여쭤본 거예요. 소거법으로? 아, 좋아요. 좋잖아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5대 3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네. 국민의힘 및 윤석열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하 주장 2가지 쟁점. 또는 뭐 내용과 관련된 5가지 쟁점. 네. 방언으로 얘기해서 택도 없다. 그냥 파면이다. 그냥 파면이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불안해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파면은 확실하다 정도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첫 번째가 실체적 요건. 그게 이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있어야지 선포하는 건데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체적 요건도 없고 맞아요. 또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뭐 국무회의도 안 했고 뭐 모든 절차가 지금 다 위반으로 속속 드러났기 때문에 이 계엄은 어느 재판관이 와도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지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증거를 엄격하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걸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뭐가 명백하냐면 첫 번째로 비상계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이 인정하고 있어요. 윤석열 자백부만 제가 좀 볼게요. 왜냐하면 뭔가 경고하려고 했다. 실질적 요건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자체로.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 요건이 안 되는데 맞아. 내가 경고형을 했다는 것은 그걸 맞아요. 자백한 거예요. 두 맞아요. 번째 포고령 위반.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여러
안 될 걸 알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선관위도 보낸 것도 내가 했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자백하는 것만 명시적으로 우리가 다 100만 부 양보해서 자백하는 벌써 서너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저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6,500만 부 양보해서 그렇게까지 6,500만 나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양보 안 해. 양보 잘 안 하거든. 6,500만 부 양보해서 비상계엄의 요건에 안 맞는다 쳐. 그리고 윤석열이 내가 나름대로 비상계엄 요건 만들었다. 경고하려고. 그리고 줄탄핵 때문에 뭐 이걸 인정한다 쳐. 6,500만 부. 근데 그마저도 헌재에서 줄탄핵도 아니야라고 얘기했어. 맞아. 6,500만 부 양보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거. 맞아요. 됐죠? 네. 그리고 그때 헌재에서 막 부정선거 얘기할 때 재판관들이 인상 다 안 좋았거든요.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법과 상식대로 한다면 이거는 8대0 인용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맞죠? 8대 0이면 소수 의견을 나올 수가 없고요. 별개 의견으로 그렇죠. 소수 의견을 반대하는 거니까. 별개 의견이라고 네, 해요. 정확히 그렇죠. 그렇죠. 김복형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쓸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아니 근데 김복형에 난 안 쓸 것 대해서도 같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난번에 한덕수 케이스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법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본인이 한덕수한테 유리하게 법을 창조를 했는데 이번 윤석열 케이스는 다른 게요. 이거는 법에 공백이 없어요. 뭘 만들 게 없는 게 법 절차대로 ABCD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걸 안 지켜버린 거니까 한덕수 케이스와는 또 이게 본질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탄핵 결정문 나온 거 9명 10명 거 탄핵 결정문을 쭉 읽어보면 이번 윤석열 사건의 쟁점을 사실 전부 다 판단해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말했는데 형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탄핵해도 된다고 그랬거든. 헌재 재판관이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 얘기는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이 지금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들이 타당할 만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지금 다 보는 거고.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는 듯이 또 게다가 그들이 위헌적인 행동했다는 건 다 이미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 다 맞췄다는 얘기가 되고 절차적 요건 아까 못 맞췄다는 건 다 이미 얘기됐고 한덕수 결정문에도 절차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 없었다는 거 정확히 써놨고. 그럼 나머지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은 다 종합해 보면은 기각 의견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각 의견 쓰려다가 기권할 수는 있겠다. 기각 의견 쓰다가 기권하면은 결국 그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다수 의견에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는 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기권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기권했는지는 표기가 돼요? 아니죠. 거기 원래 기권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다수 의견에 따를게. 나 별개 의견 안 낼게. 난 여기에 대해서 별개 의견 안 내고 다 다수 의견에 따를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뭐 기권이 아니지 뭐. 아니 마음속으로는 기권할 수도 있지. 마음속까지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내시경할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아까 뭐 별개 의견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뭐 나올 수 있겠죠. 김복형이 그때도 별개 의견 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여러분 고생시킨 게 저예요 라는 거를 자백하는 게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은요 그 자백하는 거잖아. 오히려 한 무대기가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튀는 식으로 했고 누군가로부터 이 공적이 되거나 표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려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본인 때문으로 자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원래는 2명 정도가 사실은 8대 0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2명이 우리가 별개 의견 내거나 딴 얘기 냈을 때 우리들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 생각 때문에 다 그냥 한꺼번에 몰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선거를 늦게 했다가 이번에 그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도 박근혜 탄핵 때도 안창호 재판관이 그때 별개 의견을 좀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가장 유력하게 박근혜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그 재판관, 지금 이제 인권위원장인데 그분이 별개 의견을 어떻게 썼냐면요. 성경 구절까지 써가지고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성경글까지 인용을 하면서도 박근혜를 더 파면할 사유가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복형 재판관이 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뭐 크게 이 대세를 흐트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사안 자체가 근데 진짜 확실히 헌법재판관 분들은 뭐 정말 맞지? 입이 잘 안 되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선거기일 지정되고 일단은 안도를 합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선거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